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산업 현장 여성 R&D 인력 채용 박람회 이제 패널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널 토크 사회를 맡게 된 전 아나운서 채영이고요. 자, 오전 개막식 때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낯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뵀던 얼굴들과 또 함께 이 시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우리 패널 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그룹 이 디지털 부문장을 맡고 계시는 김명희 부사장님, 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요, 포스코에서 탄소중립 부문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희 상무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데이터 분석 이 본부를 관장하고 계시는 김은선 본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패널분들과 함께 할 주제,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 먼저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입니다. 자, 아무래도 저도 여성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 제목부터가, 이 주제부터가 굉장히 와닿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함께 해주시는 구직자분들에게도 이 시간이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패널분들이 오늘 주제를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여성 엔지니어 과학자의 신 김은선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본부장님께서는요, 연구원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나요? 네, 먼저 저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계실 테니까 살짝 첫 질문이니까 지루하지만 살짝 가겠습니다. 네. 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정부 출연연입니다. 출연연인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주 발사체 이런 걸 담당하는 연구원도 있고 AI를 담당하는 연구원들도 있는데 저희는 정보와 데이터를 담당하는 연구원이고요. 국가 과학기술 정보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데이터 분석 본부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구소를 이제 이끌고 있는데, 과학기술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서비스 및 관련 연구를 주로 하는 그 이제 부서고, 그러니까 본부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산업정보 분석의 서비스와 연구가 대충 어떤 거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조금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미래의 유망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후에 대충 어떤 기술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까, 이런 것들을 과거 한 20년 전에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술들을 뽑아내고 이제 그 안에 R&D를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본부에서는 미래 예측을 위한 그 AI 알고리즘과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럼 이제 국가와 연구자들이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R&D를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하는 게 한 파트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산업은 이제 기업들은 우리는 어떡하지,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한 파트는 국가 R&D를 가지고 기업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했을 때 사업의 그 가치가 창출될지, 해외로 진출했을 때 이 R&D 과제가 성공률은 어떻게 될지, 이것과 관련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 모델을 만들고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요. 또 근간에 이제 12대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거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국가 전략기술을 대단히 논문 특허, 인적 자원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백 영역과 투자 영역을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발굴을 이제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일들도 이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미래 예측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국가 R&D, 이 광범위한 분야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분야에서 또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기술 사업화, 과학기술 사업화, 그러니까 사이언스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연구를 한 20년 정도 이제 수행을 해왔고, 지금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은 국가 R&D 과제가 창출돼서 실제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데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들을 분해를 해서
데이터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정부나 기업이나 아니면 중간 기관, 그러니까 중간 매개 조직이라고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 R&D가 경제적 효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 20년 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와 AI 관련된 일을 사람이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로서 기술 사업화가 이런 거로구나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산업정보를 분석을 하다가 데이터랑 AI가 들어오면서 분석 모델을 만들고 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산학연전 저희 고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꽤 오랜 시간 동안 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구하시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또 이런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이제 오늘 토크에 참석하신 이 쟁쟁한 연사님, 위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뭐 30년 전에 겪은 어려움이 지금 여기 오는 그 어린,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되게 라떼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럼 어떤 얘기냐면, 그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어려웠나? 견디다 보니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층에 저가 여자가 없고 제가 혼자가 이제 여성인 경우가 있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좀 약간 제가 장벽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그 남성과 여성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조직에서 의사결정하는 그 마인드셋이 좀 많이 달라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달라서. 이 조직이 어쨌든 남성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그들의 그 문화사회적인 코드를 읽어내는 거에 제가 좀 시간이 좀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때는 아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겪어지는 어려움에 비하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세대의 그 많은 남성 리더들이 겪는 어려움은 뭐 어렵다기보다 그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건데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술사업화나 과학기술사업화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커다란 틀 안에서 국가 사회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계속 발굴을 해야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고, 저는 어쨌든 그 책임을 맡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3년, 6년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새로운 연구 주제, 이게 국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를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저만 겪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뭐 한 20년 지나면, 아까 김희 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 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어려운 순간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계속해서 이 연구원 생활을 계속해서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되게 원론적인 아마 화두를 제가 던지게 될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 저희 어머님의 바람이 너는 공공 섹터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를 제일 잘 아시니까 너는 그쪽에 어울려 이제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출연연에서 저희 지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 실제 산업계라든가 국가 정책의 로드맵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힘들어도 정말 밤을 계속 새고 코피가 터지도록 일을 해도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축적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일이 실제로 펼쳐지는 것이 굉장히 좀 즐거웠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힘들어도 버텼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에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택에서 하는 행사니까. 제가 2016년에 이제 여기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여기 계신 이제 김희 상무님을 그때 뵀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이 있었나.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앞서 나간 그 선배들이 계셨고, 또 이분들께서 겪었던 그 말씀들을 이제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그 순간에 많은 그 퀘스천이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또 여성, 남성을 저는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그 이 안에서 제가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들도 있고 조직에서는 반드시 저는 그 동료, 선후배, 상하관계 내에서 또 그 순간순간에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해줬던 동료들도 있었을 거고 또 저의 재능을 발굴했던 그 위에 선배님들도 계셨을 거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사람의 역할도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서 또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또 즐겁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직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오늘을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또 분야들을 또 발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김희 상무님께 또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서는 현재 포스코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실까요? 나온가요? 네, 저는 포스코에서 탄소 중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같기도 하고 다른 게 24살 때 학사로 졸업해서 포스코에 정말로 24살 꽃다운 나이에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34년째거든요. 거기서 생산관제과장, 생산과 물류를 컨트롤하는 생산관제과장, 그리고 글로벌 철강사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제강의 공장장을 2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혁신지원그룹장이라고 해서 또 도요타의 혁신 기법과 식스시그마의 그런 트렌드를 접목해서 제철소의 어떤 혁신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뭐 광양시의 혁신을 좀 주도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기술연구원까지 가서 또 R&D 쪽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직전에는 철강에 대한 기술 전략과 생산 전략을 짜서요. 제철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전공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전공은 본인이 그 처음에 회사를 입사하기 위한 아이덴티이자 토큰인 거는 맞지만 실제로 회사에 가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배우고 트레이닝하는 코스들은 OJT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OJT뿐만 아니라 또 뭐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분야를 선택하는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탄소 중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이제 지금까지는 굴뚝 산업으로서의 어떤 이미지에서 대한민국의 소재 산업으로서 산업의 쌀로서의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탄소 중립 시대의 친환경 소재 미래 기업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으로는 다른 ESG 차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긴 하지만 가장 큰 회사를 제2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용광로나 고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2의 창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술과 R&D 그리고 원료수급, 에너지, 수소전략 이렇게 저희 철강사의 CEO 직할로 컨트롤 타워를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저의 경험이 다 녹아들어서 포스코의 제2 창업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작년 올해 조직이 생겨가지고 글로벌 철강사들은 제가 CEO나 CTO는 다 만난 것 같아요.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 있는. 그래서 철강사 쪽에서도 아마 탄소 중립의 가장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20대부터, 제가 20대 때는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데,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은 탄소 중립에 관련된 지금 담당을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열정까지도 느낄 수 있었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무님께서는 지금의 커리어를 선택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대 때가 아마 산업 현장에 뛰어든 첫 번째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 여성공학인 협회에 많은 선배님들이 그 당시에 계셨지만 교수님들이 많았고 그것만으로 저는 많이 위안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첫 세대였기 때문에 그 산업 환경 쪽에서는 레퍼런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뛰는 일을 택한 게 철강이었고, 철강은 그 굉장한 그 철강에서 나오는 그 기계음이 저에게는 이제 좀 가슴 뛰는 비트음 같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쇼미더머니를 좋아하는 만큼 저는 그런 타악기 울림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철강을 선택했고, 그때는 어떤 뭐가 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여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했었는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니,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자, 가슴 뛰는 열정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와, 정말 이 말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첫 시작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첫 시작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또 많은 우리 여성분들의 R&D, 이 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요,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김명희 부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사장님께서도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룹 디지털 부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금융그룹에서 디지털 부문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부문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 신한금융그룹 하면 아마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이런 여러 가지 그 신한 계열의 그룹사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지금 앱으로 사용하고 이제 제공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쏘리랄지 또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결제도 하시고 이체도 하시고 이럴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신한금융그룹에는 15개의 그룹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의 모든 그룹사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금융그룹인데 거기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면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다양한 빅데이터 기술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또 새로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저희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DT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이제 고객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부사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그룹 디지털 부문 이 담당을 하고 계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신한금융그룹에 합류한 거는 작년 1월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제가 디지털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부문 안에 ICT랄지 정보보랄지 이런 영역이 다 있어서 CDO, CIO, CISO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신한금융그룹은 저한테 5번째 직장입니다. 예, 양 옆에 계신 분들은 계속 한 직장에서 아주 훌륭하게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들이고, 저는 처음에 한국 IBM에서 대학 졸업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고,
한국 IBM에서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상무로 일을 하다가 SK텔레콤으로 이직을 해서 SK텔레콤에서 솔루션 컨설팅 본부장, IoT 솔루션 사업 본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텔레콤에서 지금 얘기 드리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여러 고객들에게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다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정부 헤드헌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민간 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인재들을 채용하는 헤드헌팅 프로그램인데, 제가 SK텔레콤에 재직하던 시절에 그 헤드헌팅 프로그램으로 뽑혀서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기관장 원장으로 한 3년 정도 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민간으로 다시 복귀를 했고, 민간에서 복귀를 해서 지금 신한금융그룹에서 최고 디지털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기업들과 또 국가에서 함께 일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이유로 지금의 업무를 선택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커리어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양한 그 회사를 옮겨 다녔는데 인더스트리는 다 다릅니다. 처음 한국 IBM은 IT 전문 영역이고 SK텔레콤은 통신 대기업이었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공 영역이었고 지금은 금융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는 다 다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IT 관련한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IT 영역 중에서도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IoT, 그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 이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했고요. 사실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처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를 택하게 된 거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그 젊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조금 미안하긴 한데 대학 졸업한 여대생들이 갈 만한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뽑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회사로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당시 한국 IBM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 1등의 회사였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IBM에서 IT로 일을 시작했고, 일을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IT가 너무 재밌었고, 그 영역에서 IT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이제 최근에 AI 붐이 있고, 그래서 이 영역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제가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고, 또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 항상 그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들 계속 하면서 서버, 네트워크, 보안,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개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축적되니까 컨설팅도 가능해지고 전반을 다 볼 수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려질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팀장을 하고 이런 리더십 트랙을 또 타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 부분이 리더십이라는 거가 또 이제 매니저가 되고 임원이 되는 거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 이 파워라는 거가 저는 실행하는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서 그냥 실행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팀으로 이루었을 때, 또 100명의 조직을 갖췄을 때 그 방향성에 맞게 실행을 하면은 100명이 실행하는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그 파워가 이게 실행의 속도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체감하면서 지금의 직무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문적인 IT에 대해서 통신과 공공 그리고 금융에 관련돼서 정말 예전부터 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요, 우리 여성분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패널 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본부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상무님으로 높은 직급에 계시고 또 지금까지도 너무 훌륭하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충분히 잘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우시기만 하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세 분께 동시에 또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힘든 일도 있으셨겠지만은 그만큼의 성과도 많이 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성과들 가운데 각자 생각하시기에 이제 업적이 있다면 가장 큰 업적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 업적을 통해서 사회나 기술 분야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또 질문을 동시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저 사회자분께서 저희가 본부를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 분야를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과를 크게 두 가지로 연구자로서의 성과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직이 갖는 성과. 왜냐면 이게 연구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국가 R&D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명확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제가 연구자로서 영역을 이제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도가 되게 있어서 즐거운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성과 측정을 위한 되게 엄격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들 과학기술 사업화, 뭐 사이언스 비즈니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한 20년 전만 해도 없던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거나 뭐 하나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연계돼 있는 그런 이제 과학 분야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속해 있는 거죠.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되고 그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애로사항들을 그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랑 AI로 구현을 해서 그 문제 해결을 하고 그게 의사결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되게 두드러지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게 연구 주제가 맞아?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었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나는 이제 한풀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연구 주제가 되고 이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R&D 예산이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여한 게 굉장히 수조 원의 그 투입 대비 성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일한 그 국가 과제에 따졌을 때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기술 사업화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TLO라는 영역에 국한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 주제로 돼 있고 이것들을 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구 영역이 자리 잡게 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제 보람 있는 일이고요.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기술 사업화나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우수한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거였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 국내 산업계나 이 공공기관들이 실제 활용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저희들도 그 중에 한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년 만에 바뀝니다. 저희가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기술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 분석본부에서 만든 그런 시스템들이 ODA로 그 베트남에 실제 이전이 돼서 그들 국가에서 국가 R&D 자원을 관리하는 거에 하나의 방법론으로 쓰이고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실제 기여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분석 모델들이 국내외에 이전돼서 뭐 선진국 이제 포함해서 국내외에 이전돼서 그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표준화된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국격을 높이는데 아주 이렇게 한 점을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는 이 말이 딱 떠오르네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과는 창대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어떠한 나라를 가더라도 내가 분석했던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오늘 같이 해주시는 분들도 이게 앞에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요, 우리 김희 상무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포스코에서 샘플 1톤을 생산하면 자동차를 한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양 제철소에서 28년, 포항에서 4년 동안 근무했었는데요. 광양 제철소가 자동차 강판 전문 제철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산 관제과장에서 자동차 강판 1000만 톤 체제에 자동차 1000만 톤 체제에 생산과 물류를 담당하고 그리고 제강 공장에 가서 그걸 직접 생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것은 저의만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직원들 몇백 명 되는 직원들과 함께 생산과 품질 안전을 함께 해오면서 그러한 전반적인 그 조직의 역량이 모아져서 제가 거기를 이끌게 됐다는 것은 뭐 저로서도 상당히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 지원 그룹장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굉장히 앞서가는 혁신의 기법들을 상당히 많이 접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식스 시그마와 도요타의 그 제조 혁신 방식인 저희만의 QSS라는 제조 혁신의 방법을 현장에 접목을 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실 광양시, 포항시 중소기업까지 굉장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광양시에는 광양 오수처리장을 국내에서 제일 좋은 오수처리장으로 그쪽 직원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중소기업도 그러한 혁신의 기법을 본인들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해서 대한민국 금탑 훈장을 수여한다는 이런 것을 함께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상당한 영광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양제철 28년, 와, 대단하시네요. 이제 자동차 1000만 톤이죠? 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조직, 이 조직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는 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상무님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도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역량을 많이 키우시면서 또 상무님을 롤 모델로 삼으셔서 나도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요, 김명희 부사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각각의 제가 거쳤던 여러 가지 조직에서의 성과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을 것 같고요. 저한테 그 직업에 있어서, 저의 일에 있어서 만족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하고 있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인가, 두 번째가 제가 완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그로 인한 피드백도 같이 받으면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또 사회에, 조직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인플루언스라고 하는데 그 세 번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명감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고서라도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나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4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이 34년째 일을 하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공직에 있을 때는 제가 하는 일이 국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정부기관에서 정부 서비스, IT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세청에 있는 연말정산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했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가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 지금 일을 할 때는 제가 하는 금융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금융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클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사실 각각의 조직에서 성과나 업적이나 1등만 하고 KPI를 맞추고 대단한 최우수 기관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있었지만 저한테 중요한 거는 항상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사회 조직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게 내가 일하는 존재의 이유고 저의 밸류라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저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 바로 내가 하는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에게도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또 자부심도 가득 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아마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진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들을 때마다 너무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없었으면 어쨌을까, 우리 여성분들의 정말 롤 모델이다, 정말 패널분들을 너무 잘 뽑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뿌듯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업적 뒤에는요 많은 이제
땀과 그리고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위치에 오르시기까지는 또 아마 치열하게 이 매 순간들을 살아오셨을 텐데 세 분께서는 어떻게 현재 위치까지 오게 되셨고 또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을 마주했을 때는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또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처음으로 답변을 해야 돼서 네, 생각할 틈을 안 드리고 지금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죠. 네. 가급적이면 저 톤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답변을 해야 돼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일을 하면 하고 그 많은 전문가들을 만날수록 저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그게 제 연구 영역이 되고 제 커리어 빌딩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이 이제 20년 훨씬 전에는 그 기술 분석, 그러니까 최초로 출연연들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뭘 해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어쨌든 전 출연연이. 근데 이제 그 기술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기술과 해외 기술을 매칭을 해요. 근데 기술 분석만 하다 보니까 산업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산업 분석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다음 환경 분석이 필요해요. 환경 분석하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이게 해외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럼 이게 해외 진출하는 걸 배워야 되니까 이것들을 하나씩 다 밸류 체인을 연결을 하면서 차례대로 영역을 확장을 하고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죠. 저희는 원래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지만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또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분석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 그 성과를 입증하려고 하면 실제 이것들이 특허가 이제 나야 되고 그 특허를 누군가가 써야 되고 기술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들을 그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걸로 영역이 이게 T자형으로 범위도 넓어지지만 깊이도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새로운 거를 계속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게 괴로운 사람들은 참 이 일이 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즐거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들죠, 순간순간. 근데 이 하는 게 제가 월급 받으면서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제 설득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계속 새로운 거를 하는데 이 어디 가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걸 할까? 근데 이런 걸 하는데 월급을 주네?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독려를 하면서 좀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른 거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제가 이게 본부장이 돼야 되겠다, 큰 한 연구소를 리딩해야 돼 이런 걸 목표로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목표로 하면은 일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저 같은 캐릭터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순간에 이 정해진 영역 내에서 이 일이 힘들고 지루하다고 생각이 들면 제가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과제 발굴을 계속해서 그 과제를 제가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너무 재미없고 혹은 저랑 일하는 같은 이 연구 집단이 저랑 좀 성향이 안 맞는다 싶으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연구 주제를 발굴해서 한번 이 프로젝트를 따봐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그 프로젝트가 따지면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형태로 매번 지나갔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사회에서 만난 어떤 기관장이신데 저한테 제가 30대 중후반 때 해주셨던 얘기인데 연구원들은 자기 혁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누구도 저를 푸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혁신 동력을 내부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들일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셀프 저스티피케이션을 이제 잘 해나가는 것이 어느 직장에서든 굉장히 필요하다. 안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지친다. 이런 말씀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배우는 것보다 포기가 빠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래서 저도 오늘 월급 받으면서 또 배워가네요. 자, 계속해서 저희 상무님 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매번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제가 망각을 잘해가지고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잘 잊어버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30년 전에는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현장에 갔었을 때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가 처음 느낀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제안을 하거나 단정을 지어주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뭐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차별화된 고민이 아니고 남자들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통이 똑같았구나라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워낙 많은 남자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70%는 공동의 그러한 고민이었고 그거는 같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내 고민을 같이 했었던 게 맞았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3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모든 사회 시작을 했을 때 여자로서 시작을 안 했는데 나보고 여자라고 하면서 어떤 걸 뭐 규정을 짓는데 제가 규정을 짓지 않고 그냥 무조건 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10년, 20년이 지나서 그것을 극복을 저 사람들을 인식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매번 제가 과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더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여성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번 이걸 나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가장 어려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했지만 어느새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는 그래도 20, 30%가 여성이지만 포스코 같이 남성이 많은 데는 제가 공장장을 했을 때는 200~300명의 우리 직원 중에서 유일한 여자이자 상사인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나를 인식시켜라고 하는 게 빠를지 저 200~300명을 내가 인식을 내가 저 사람들의 특징을 인식을 해서 오히려 변화를 이끄는 게 빠를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자들을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남자들의 사고의 방식, 목적 지향적이고 또 일하는 방식 좀 더 우리보다 사회지향적이고 저는 남성 조직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남성하고 좀 더 많이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적인 감성과 좀 더 감성 위주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 위주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분들하고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내가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시키고 변화를 할까라는 것은 저도 뭐 결혼 20 몇 년 했습니다만은 우리 남편도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이거 뭐 누구 뭐 파트장님 이거 정말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제 마음 아시죠? 이게 통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명확하게 잘못됐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더 고마워야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남자들의 특성과 스타일, 일하는 방식, 사회적인 구조를 많이 이해하려고 했고 그런 측면들을 오히려 제가 조직적으로 더 이러한 시스템화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끌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계 올라가려고 했었던 그 노력들은 최소한 내가 그 맡은 장으로서는 내가 조직한 사회는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더 그 위치를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규정을 짓지 않고 관점을 새롭게 바꿔서 세상이 달라지게끔 만들어주시는 정말 제가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우리 부사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새로운 조직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로드맵을 세우고 그거는 저한테 너무나 익숙한 일이고 물론 뭐 조직마다 그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들은 시간이 조금은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긴 했지만 항상 그 자신감은 있었어요. 파악하고 나서 목표를 세우고 로드맵을 수립하고 성과를 만들어가고 달성하고 그래서 또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일은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두려운 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IBM에서 23년을 근무를 하다가 SK텔레콤으로 이직을 앞두고 IBM에 이제 사표를 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저 위에 있는 이제 부사장님, 대표님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면담을 하면서 다른 이제 당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무였는데 전무 승진 시켜줄게. 뭐 해줄게. 가지 말라고 이제 한 달 반 동안 그렇게 설득을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상무의 가장 큰 장점은 스트레이트 보드 한 거다. 굉장히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게 IBM에서는 굉장한 장점이었다. 그렇지만 그게 대기업을 갔을 때 국내 회사를 갔을 때 그게 장점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왕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해주시는 대표님께 그 환경을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바뀌고 성장해 나가는지를 제가 저를 바라보겠어요 라고 하고 이제 회사를 나와서 SK텔레콤에 취업을 했죠. 네, 이직을 했죠. 이게 사실은 각 회사마다 조직마다 굉장히 사내 정치나 그런 줄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투명하게 뭔가가 의사결정이 되고 투명하게 정보가 전달이 되고 투명한 회의장에서 이런 것들이 된다면 앞에서 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항상 문제는 그런 측근, 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왜곡이 되고 특히나 저는 이제 이직을 하면 저는 이제 맨날 굴러온 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굴러온 돌이 있고 박힌 돌이 있잖아요. 이 박힌 돌끼리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세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20년, 30년을 같이 일을 했던 리더와의 이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굴러간 돌이 가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내 정치나 이 줄문화에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비단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사회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한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김명희인데 김명희가 이명희가 될 수도 없고 저는 저 자신인데 그때 이제 많이 유행했던 거가 be myself라는 거였어요.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그냥. 너 자신대로 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실력으로 나의 역량으로 성과를 만드는 거다. 그것만 향해서 나는 갈 거다. 사내 정치가 어떻게 되든 줄문화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뭔가가 일어나든 그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나의 전문 분야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실력을 쌓고 성과를 만들고 이 조직을 다 같이 키우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더 많이 이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많이 요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려웠고 그렇게 제 자신의 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세 분 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가 아마도 이곳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많은 우리 여성 이공계 구직자분들에게는 큰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또 이 관점을 바꾸고 또 나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굳건히 계속해서 직진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여성 이공계 구직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기간이나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김은선 본부장님부터 내가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본부장님과 같이 멋진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옆에서 일이 힘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노멀한 경우는 아니고 왜 힘들지 않으시냐면 해냈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역량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두 분도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그 핵심엔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도 능력, 둘째도 능력, 셋째도 능력, 5가지 조건이 있으면 네 번째 이제 그것들을 기본에 깔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라는 것은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협업 역량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게 그 출연연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데이터나 정보를 다루는 데서는 요즘에는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이 AI나 데이터에 대한 지식들, 뭐 사실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뭐 미래 예측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기술사업화라든가, 국가 전략 기술 분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본부의 본부장이지만, 또 저희 대전에는 국가 데이터 본부도 있고, 슈퍼컴퓨팅 센터도 있어요. 국가 슈퍼컴퓨팅 센터도 있어서, 또 관련되는 그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슈퍼컴퓨팅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그곳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들을 기본으로 축적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리고 출연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출연연에 제목들이 있어요. 뭐 그 지질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항우연이라든가, 그죠? 내 정보통신이라는 게 타이틀이 주는 딱 봤을 때 이런 쪽에 내가 역량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서 무조건은 되게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워낙 커뮤니케이션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디지털 기기들을 써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제가 이제 그 인재 채용하는 다른 그 전문으로, 그 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되게 많이 본다. 예. 위에서 왜냐면은 그 특히 이제 요즘 세대들이 이 차례차례 휴대폰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되게 능숙한데, 일이라는 게 이 안에서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는 굉장히 미숙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재 채용하시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말씀과 또 그 데이터라든가 그 출연연이 그 필요로 하는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김희 상무님께서 포스코에도 정말 많은 분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상무님과 같이 일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셨네요. 뭐라 해야 되죠? 네, 이제 상무님과 같이 일하고 싶으신 분들께,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능력들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준비된 네. 질문. 아니 아까 우리 저희 김은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기업이 원하는 그 인재상들은 전문성, 창의력, 그리고 뭐 소통 능력, 그리고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술과 R&D만 생각하지만 각 분야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대학에 있는 각 분야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사, 노무, 경제, 마케팅, 자금 다 있고요. 뭐 전공으로 생각하면 기계, 화학, 철강이라고 해서 금속 재료나 뭐 재료 쪽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드는 기계, 화학, 화공, 또 뭐 건축,
뭐 다양한 또 뭐 철 관련된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학이라고 하는 데서의 총체적인 데가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분이나 그거에 같이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기 때문에 내 분야는 이걸로 국한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포스코가 아까 철강 회사가 뭐 주력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2차 전지 분야라든지 수소라든지 또 에너지라든지 또 물류나 인터내셔널 같은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룹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는 많이 도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아까 마지막 질문 얘기하셨던 거는 좀 더 그 전문 역량도 중요하지만 좀 인사이트 있는 해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업무는 점차적으로 길러지고 경력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첫 해에 우리가 대학과 석사나 박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버리면 그 앞으로의 90%는 배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해안과 그 인사이트 있는 통찰력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길러져 들어왔으면 좋겠다. 많은 책을 읽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관념을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그렇습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면서 좀 더 사고방식을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유연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김명희 부사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을 이끌고 가고 있는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이 디지털 부문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께 또 이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은 이런 거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점으로 준비해 달라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가끔씩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가면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물어요. 뭐, 다음 주에 신한은행 면접을 보는데 제가 뭘 어필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사실 그 면접 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씩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 옆에 계시는 두 임원분께서 또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나름대로 스펙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셨을 거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뭐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 가슴 뛰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을 먼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이거 좀 좋아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해보질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거는 좋고 이런 거는 나쁘고 또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직업에서.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 좋은 면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과정이거든요. 그게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회사에 저처럼 5번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또 이게 내가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이직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나한테 맞고 나한테 맞는 일, 나한테 맞는 회사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겪는 그 하나가 그게 정말 유슬리스한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젊은 세대는 또 ROI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바로 이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의 ROI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다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그게 긍정적인 부정적으로 쌓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키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본인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체크하셔서 더 역량을 키우시는 걸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조직 내에서 이제 여성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점이 과연 있을까? 이제는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질문지에는 이제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보라는 질문이 있어서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부사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페어한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들이 노력을 알아봐 주지 않는 리더는 굉장히 나쁜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직원들의 하나하나의 땀과 그런 노력을 알아서 평가도 그렇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통계학적으로는 유리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OECD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수가 뭐 급여나 뭐 유리천장 지수가 그렇게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가 차별받고 있다라는 거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건가, 내가 사내 정치를 못해서 차별을 받는 건가, 이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여성이어서 남성이어서 이런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일로서 그냥 승부를 보겠다라고 그냥 직진하고 이랬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네, 본부장님께서 네. 정말 순서를 다 바꾸셨네요. 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여성, 남성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본인들끼리 회식하면서 한 얘기를 나는 모르고 있고, 그렇게 나 스스로 이게 내가 뭔가 정보에서 소외됐다고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대처를 했겠죠. 난 그럼 이 시간에 내가 뭐라도 하나를 더 배워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정말 이제 그런 생각 없이 일하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 그냥 선배들이 이건 너의 장점이야라고 이제 말했던 것들이 장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열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인가 악담인가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는 능력 있다고 하지 왜 열의가 있다고 하지 이랬는데 꺾이지 않는 기세인 것 같아요. 돌려서 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좌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 후배들도 좀 와 있습니다. 같이 이제 오라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7번의 행운을 만나면 3번의 굉장히 불운이 있다. 근데 그 불운을 하늘이 숨겨놓는 이유는 잔머리 굴리거나 편법을 쓰는 사람들은 그 불운 앞에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세계를 넘어서 마지막을 이룬다는 건데, 그거를 저는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이게 끝이 내가 이제 3년, 5년, 10년 뒤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별일이 아니라고 이제 지냈던 거, 어떻게 보면 좀 둔한 거가 강점이자 뭐 약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 보상 평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비교적 그 직원들이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 스스로는 그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에는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한테 굉장히 비우호적인 직원들도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한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그냥 딱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조직을 화나게 하거나 기관을 화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주변 사람을 발목 잡지 않는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능력을 등용시켜 주려고 이제 애쓰는 부분들, 저를 앞서가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무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강점과 약점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좀 더 우리가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잘하는 게 있고 남자들이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끔은 서로 비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로는 저도 또한 제가 갖지 않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하고 그랬었는데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점이 내가 가질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오히려 내 영역에서 그 다른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여성은 우리가 비슷하니까 다 할 수가 있었는데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에 대해서 좀 더 폴리티컬할 수밖에 없고, 사회 구조적에 굉장히 상하관에 있어서 그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대응하는 것들, 그렇다면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노련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과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에게 맞게 그것을 적절하게 해왔던 것 같고, 아마 이 두 분도 그 상황에 맞춰서 발전돼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영희 부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나다운 것이 최고였구나. 내가 좀 더 부족하다고 뭔가를 쫓아가려고 했고, 또 내가 강점이었던 것들을 좀 더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점, 그리고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뭔가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너무 죽일 필요 없이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나다운 게 중요한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물론 약점은 보완해가면서 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고 그대로 처음부터 쭉 하면 그걸 믿고 해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봤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유명한 여성 인력들과 또 유튜브를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후배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이나 하실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네, 원래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본부장님께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좋은 걸 배웠잖아요. 네. 그 경험을 위한 압축 알고리즘은 없다. 조금 전에 이제 아마존에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요행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겪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원래 마지막 한마디는 그 일타 강사 흉내를 내려고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힘들지 막 이러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위택에 여러 선배님들이 계셔서 그렇게는 못하겠고, 분명히 지나시면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하는 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마 이 두 분도 그러셨겠지만, 뭔가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요. 이 환경이 바뀌는 거를 먼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할 수 있는 걸 항상 찾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까 그 경험을 위한 압축 알고리즘은 없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내가 이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세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끝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무님께서 네. 아까 저는 가슴 뛰는 일을 하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어떻게 다 가슴을 뛰겠습니까만은 1%라도 마음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철 현장이라고 해서, 조선업이라고 해서, 중후장대한 산업이라고 해서 피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굉장한 그 일 자체로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없어요. 그 대상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일 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은 IT 쪽에 있었지만 그게 상당히 소프트웨어지만, 저희가 뭐 철강이라는 데서 일하는 것도 제가 쇳덩이 들고 다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분석하고 생각하고, 단지 내가 좋아했던 것은 현장에 그 현물이 있고 그게 직시하는 뭔가가 손에 잡힌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좋아했던 거지, 모든 일은 종합 분석적이고 검토하고 거기서 데이터 분석해서 더 좋은 대안을 내고 기획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이는 하드웨어 가지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면
언제든지 도전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장님. 혹시 여러분들은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있으신가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시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사실 돌아가고 싶은 시점이 없어요. 그냥 지금이 좋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다시 지금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다시 똑같이 산다면 그걸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살면서 10억을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10억을 안 줘도 그냥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디시전을 하고 뭐 굉장히 중요한 디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했는데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의 판단 기준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했던 거는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경한 길에 대해서 그거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은 그 의사결정이 잘된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잘된 의사결정과 잘못된 의사결정은 없다. 의사결정 이후에 나의 행동이 그거를 판단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의사결정, 굉장히 많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고 싶지만요. 저희가 또 다음 순서상으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세 분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